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 국어에서 덕이고 내신 담당 맡고 있는 박수진이고요. 네, 혹시 이 근처에 덕이고 간담회를 하는 학원이 있나요? 저희밖에 없죠. 그쵸? 저희밖에 없죠, 어머니. 일단, 네, 아이들 덕이고 입학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저희가, 일단 저는 이제 국어 담당이기 때문에 국어과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고요. 아마 가지고 계신 그 링제본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아마 요 교재가 있을 거예요. 요 내용이 중간으로 글쎄요. 네네네. 중간쯤에 있으실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 네, 제가 요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덕이고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이 쉽다. 내신 따기가 쉽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기타 학원가에서도 컨설팅이나 그런 걸로 할 때 좀 상위권인데 아주 극상위를 이렇게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상위권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덕이고를 쓰라고 많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 말고 작년 1학년 전까지는 그게 확실히 맞았거든요. 확실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전에 친구들은 학교 내신이 정말 쉬웠어요. 내신이 정말 쉽고 내신으로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딱 나오고 그랬는데 이 틀이 다른 과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제가 지금 국어랑 비슷하게 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수학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네. 실제로 저희 수강생 중에 어떤 친구가 이제 자사를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아예 내신을 노리고 덕이고로 전학을 했어요. 전학을 했는데 네.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겨우 유지는 해요. 1등급 때 유지는 해요. 유지하는데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시험 범위나 출제 경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첫 번째 이제 시험 범위 나오는데요. 시험 보면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보시는데 뭐 시험 범위는 뭐 그냥 다른 학교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덕이고는 문법을 기말에 몰아서 봅니다. 중간고사 때는요 문법을 넣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넣지 않았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1학기 중간 보시면은 문학 개념에다가 현대 소설,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고전시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독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특이한 범위가 모의고사 그 분기마다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3, 6, 9, 12 모의고사가 딱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완전히 수능형 한 세트를 만들어놔요. 수능형 한 세트, 시험지를.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능의 한 세트를 다 시험 범위에 매 분기마다 들어가도록 시험 범위 배치를 했어요. 이게 제일 달라진 점인데요. 덕이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금 현재 3학년이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만 해도요. 외부 지문 연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도 뭐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고 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은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점수가 나올 만한 거였어요. 나올 만한 때였는데요. 그리고 교과서가 있으면은 미래의 교과서였었는데 교과서가 1, 2, 3단원이 중간, 4, 5, 6단원이 기말. 정말 교과서를 100%, 1000% 활용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요. 교과서에 있는 건 작품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교과서 활용도 완전 떨어졌어요. 교과서 활용 하나도 안 했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좀 보면은 다른 이 근처의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작품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작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범위를 봤을 때는 작품이 한정적이니까 시험 범위가 적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내신 준비를 할 때도 너네 학교는 왜 이렇게 배우는 게 없니? 왜 이렇게 작품이 적니?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뭐 하니 그랬어요. 뭐 하니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하는 말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발표 수업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시험 범위가 많지가 않으면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머니? 시험 범위가 쬐끔이니까. 네.
시험 범위가 적다는 거는요, 차라리 시험 범위 많은 게 좋아요. 많아야 뭐 다양한 이제 똥 나올 것만 나오니까. 그런데 시험 범위가 적다는 거는요, 외부 지문이고 뭐고 되게 골치 아프게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지 않고 꼭 모의고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포함시키는 학교가 이 일대는 되게 극소수예요. 근데 덕이고는 매 학기마다 꼭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수능형으로 완전히 바꾸겠다 한 이유가 완전 100% 객관식입니다. 보통 학교들은 중간고사까지는 또는 1학기까지는 서술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고는 서술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4학기 내내. 네, 4번 시험 동안 다 100%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능에다가 딱 맞춘 거거든요. 맞춘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형 출제 기조로 완전히 변화시킨 거고요. 그래서 한 세트, 그냥 수능의 한 세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의고사처럼 한 세트를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거기 제가 낯선 시나리오 혹은 외부 소설 범위에 추가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마 학생들이라면은 여기다가 체크 좀 하라고 했을 거예요. 보통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가 배우는 제재에다가 이제 외부 지문 몇 개 정도를 프린트로 이렇게 프린트로 같이 보내서 이제 그 정도 수업을 하는데, 여기 덕이고 같은 경우는요, 작년 2학년들 시험 범위에 뭐가 나왔냐면요, 기생충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기생충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기생충이, 네, 19금 버전과 15세 버전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전 몰랐거든요.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생충을 사실 안 봤어요, 제가. 사실 안 봤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기생충이 시험 범위래요. 그러는 거예요. 기생충? 나 안 봤는데, 그날부터 저의 숙제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영화를 봐야 되나? 근데 시나리오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근데 선생님이 아마 아름아름 누구한테 이렇게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인데, 아름아름 얻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너는 학교에서 이 기생충 수업을 어떻게 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그걸 시험 범위에다 넣은 거예요. 학원 입장에서는 완전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이 쉽게 나올 거래요. 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기생충 19금이야. 니들은 보면 안 돼. 근데 왜 기생충이 들어갔지? 그랬더니 애들이 클린 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클린 버전 15세.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장면만 봤는데요. 그거는 문제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시나리오 용어라든지, 그 시나리오를 보고 시나리오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용 분석 이 정도만 해줬는데, 기생충에서 틀려갖고 온 애들은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읽고 내용만 알면은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되게 노력을 하신 게, 보기를 써서, 보기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건 수능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문제를. 근데 아무래도 뭐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소설 같은 거 할 때도요, 소녀는 울지 않는다 뭐 이런 소설들도 많이 내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조금 다른 독특한 작품들을 외부 프린트로 갖고 와서 숙제를 내시는 경우가 있었고, 작년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3학년 애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2학기 중간고사에 애들이 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2학기 중간고사 앞에 범위를 보시면요, 어머님, 고전시가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현대소설, 현대시 들어가요. 그래서 문법은 없지만 문학의 범위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고대 가요부터 시조까지 나왔거든요. 고대 가요부터 사설 시조까지 나왔는데, 이게 딱 고전시가의 절반 분량이에요. 전체 수능 고전시가의 딱 절반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학기 때 다 몰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작품만 28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근데 문제는 28개를 공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에 요만큼이 들어갔다는 건 그냥 요만큼에 있는 외부 지문이랑 그런 거 다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범위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고, 현대소설이 산포 가는 길이라고 교과서 제재가 들어갔어요. 산포 가는 길은 쉬워요. 애들 산포 가는 길에서 절대 틀려갖고 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요, 산포 가는 길에 관련된 문제로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이 외부 지문이 스노우맨이었어요. 외부 지문이 스노우맨이었는데, 스노우맨은 진짜 다들 처음 듣는 소설이었어요. 다들 처음 듣는 현대 소설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소설이 이렇게 시험 범위에 나오면은 시험지가 있을 때
지문이 요 정도 깔리고 여기서부터 소설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2, 3번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기 놓고 이렇게 해서 소설이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삼포 가는 길 지문은 요만큼 넣어놓고요. 스노우맨 지문은 한 페이지 꽉 차고 요만큼 더 찼어요. 자, 보세요, 언니. 시험 범위가 아닌 외부 지문이요. 그냥 아예 시험 범위보다 지문이 더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애들이 두 가지 난관에 직면을 합니다. 아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소설에 나오는 외부 지문은요. 소설 연관돼서 나오는 외부 지문은요.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보통 다른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 발췌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시나 뭐 이런 것들로 하지 이렇게 소설을 외부 지문으로 내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수능 본 것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시험지가 일단 10장이 넘어가 버려요. 10장이 넘어가 버리고 삼포 가는 길 우습게 봤었는데 스노우맨이 나오니까 애들이 뭐지? 얘는 다른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이 정보와 이 지문의 정보를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고전소설, 고전시가에 문제가 작품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시간이 모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서도 있지, 이것도 해야 되지. 고전시가 가뜩이나 생각할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서 이 스노우맨을 읽고 푼 친구들은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친구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 뭐지? 이거 읽기도 힘든데 이거까지 언제 읽어?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냥 거의 다 틀려가지고 왔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스노우맨 읽기는 했니? 그랬더니 지문도 안 본 애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녹화하고 계셔갖고 제가 심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약간 기이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기이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어렵게 냈다기보다는요. 그냥 애들하고의 약간 심리싸움 같은 거예요. 심리싸움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 애들 글 읽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일단은 학원에서 문제 이렇게 과제 문제 나가잖아요. 애들 그 문제 안 봐요. 안 보고 저한테 카톡 옵니다. 선생님, 보충이 몇 시였죠? 끝! 이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긴 거를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시험 보는데 피로도가 엄청 큰데 이런 외부 지문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애들 딱 덮어버리고 안 해요. 네. 어쨌든, 하지만 요거를 푼 친구들은 맞았다는 거. 그래서, 조금 약간 기이한 형식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또 대부분 저기 한 게 이제 제가 뭐 10장 넘는 시험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적 부담감이 있었을 거다. 그때 제가 두 가지로 나뉜댔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하는 아이 아니면은 중간에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모르겠어. 난 그냥 딴 거 풀래. 그러면서 그냥 긴 지문은 포기해버리는 아이. 예, 거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조금씩 또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제가 덕이고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일단 비록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내신이 쉬운 학교 그런 학교로 이제 이미지가 많이 굳어졌기 때문에 근데 덕이고에서 작년에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내신 문제가 다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덕이고 내신 문제는 수능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점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요. 모의고사가 완전한 1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고에서 내신만으로 안 되게 돼서 완전히 좀 획기적으로 작년에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도 완전히 바뀌었고 출제 형식도 다 달라졌고 배우는 내용도 다 달라졌어요. 내용도 다 달라졌고 그래서 일단 수능학습에 이제 수능에 애들이 좀 탄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수능형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제가 또 출제 요인 중에 또 보시면요. 다중선택지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중선택지라는 거는 이거거든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보기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맞는 것끼리 묶은 거 있잖아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끼리 묶은 거 이런 거를 다중선택지라고 표현을 해요. 다중선택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제 있으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애들이 여기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아리까리 해도 이렇게 그냥 속어법으로 끼워 맞춰서 풀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덕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냈을 때. 자, 이 중에서 맞는 것의 개수는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내놨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중선택지 문제가 요즘 트렌드는 맞아요.
왜냐면은 요걸로 이제 보통 이게 변별력 주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학으로 봤을 때 애들이 이제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있나 그런 거를 좀 체크하는 포인트이기는 한데, 네.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고, 그 맨 밑에 문법 파트 특히 어려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녹화라고 해서 잠깐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이게 농담이고요. 문법 파트, 문법 시험이 1학기 기말 시험 있잖아요. 1학기 기말이 의문 변동이 시험 범위였어요. 의문 변동 시험 범위고,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의문 변동에 들어가는 거라고는요. 독서와 고전 소설밖에 없었어요. 독서와 고전 소설. 그것도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 이춘풍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25문제를 푸는데 독서에서 3문제, 뭐 독서에서 3문제, 그 다음에 고전 소설에서 3문제 합쳐가지고 한 8문제 정도만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7개가 전부 다 의문 변동 문제였다는 거예요. 단원이 의문 변동 하나인데 17문제를 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문장들을 써놓고요. 여기다 문장을 써놓습니다. 문장을 써놓고 나서 여기에서 실질 형태소의 개수, 뭐 형식 형태소의 개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지게 해요. 문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제가 수업을 하는 거 아니고요. 뭐 나는 밥을 먹었다 해가지고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건 간단한 문장이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실질, 요거는 형식, 거기다가 여기 네모 친 거는 실질이면서 의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적어 놓고 나서, 자, 1번.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의 실질 개수와 미음의 형식 개수를 합한 숫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거를 갖다가 사실 어머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문장이 길어지면 분석하는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개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도요. 산수를 못하면 틀립니다. 산수에서 실수가 나오면 틀리겠는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거의 4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의 합은 21, 22, 23, 24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학력평가 시대 문제도 아니고, 예. 그래서 문법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 결과, 그 1학기 기말에 1등급 컷이요. 1학기 기말만 봤을 때 1등급 컷이 67점이었습니다. 67점이고요. 평균이 4, 50점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들? 제가 화가 났던 거, 진짜로 제가 화가 나는 건 그거였어요. 공부 하나이와 안 하나이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찍어서 맞으나 풀어서 맞으나 또는 찍어서 틀리거나 풀어서 틀리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학교가 뒤집어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컴플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몇 년 동안 그런 문제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덕일고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좀 신기하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지난번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되는 친구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출제 경향 맨 위에 보면요. 변화의 카오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덕이고를 총평하는 거거든요. 변화의 카오스는 맞아요. 지금 내신 중점이다, 내신이 쉬운 학교에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은 아니고 새로 오신 선생님일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카오스로 바뀌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향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형으로 바뀌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수능형 개념을 탄탄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수준과 그게 맞아서 아이의 수준과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템포와 이게 다 맞아서 가야 좀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허리가 잘 없었어요. 허리가.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잖아요. 덕이고는 그 내신을 따려고 오는 콘크리트 그룹이 있어요.
네, 내신 따려고 오는 콘크리트 그룹이라고 좀 표현을 해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덕이고를 3년 본 결과, 3년 동안 그 콘크리트, 1학년 때 형성된 콘크리트 그룹은요, 3년 동안 변하지가 않아요. 콘크리트 그룹이라는 게 딱 1등급 그냥 대놓고 가져가는 애들이거든요. 자, 11등까지예요. 11등까지가, 이제 뭐지? 11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는요, 지들끼리 치고박지 절대 얘네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그 밑에는 이제 뭐 그 밑에는 이제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허리가 없어져요. 허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이때 제가 아까 그때 뭐죠, 평균 67점이라고 1등급 컷이 67이라고 했던 그때 최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82인가 84점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평상시에 182, 100 이렇게 애들이 받아야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가르치는 친구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82점까지는 아니었어요. 조금 모자랐어요. 모자랐는데 일단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을 한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2학년까지는 9등급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 2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이 되게 막 치열하고 막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해요.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회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전부 다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1등급 안에서 네가 몇 점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가 몇 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1에서 10등 사이는 바뀌지 않아요. 덕유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노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저희 친구들은.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20%를 이렇게 자른다고 했는데, 10%를 자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머니들한테 좀 지금 아마 오신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 상위권이에요. 그 상위권이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콘크리트 그룹에 들어가도록 아마 다들 이제 아이들 준비시키고 있으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선점에서 이 그룹을,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아이들한테도 조금 용기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긴장을 놓치면은 금방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면은 금방 막 위태위태하게 지금 현 9등급을 없어요. 1, 2에 막 걸려가지고 2등급 문 열었어요.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변하지 않는다고 한 게 그거예요. 걔네들은요, 올라가더라고요, 치고. 딱 마음 다 잡고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들만의 리그에 꼭 친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희 반에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친구들 많아요, 어머니. 많고요. 일단 아이들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수능형으로 많이 준비시키고, 이제 내신에서는 적어도 삐딱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학습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행평가나 교과서, 뭐 학습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신데, 수행평가는 좀 다양하게 보기는 해요. 다양하게 보기는 하는데, 일단 수행평가 기간에 애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왜냐면은 국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합쳐가지고 한 번의 수행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긴 하는데, 덕이고 같은 경우는요, 점수 차감률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근데 그거는 요즘 학교들이 다 그래요. 요즘 학교들이 다 수행에서 점수 차감률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100점을 받아도 수행에서 이렇게 1점 깎이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 대비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교과서는 제가 활용도가 낮다고 그랬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3학년 되는 예비 3학년만 해도요. 교과서를 정말 1000% 충실하게 단원별로 진도가 나가던 학교예요. 네, 근데 지금은 교과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고 뭐가 있냐면요. 본인들만의 교과서가 있어요. 이게 자체 부교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책이 있어요. 책 언니. 책이 이렇게 얇은, 지금 가신 것보다 조금 두꺼운 이게 얇은 책이 있어요. 부교재 책이 덕이고 자체 내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교과서 필요한 부분 들어가 있고요. 뭐 수능 개념 들어가 있고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학기에 한 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덕이고에서 뭐를 공부하겠다, 어떤 작품을 공부하겠다, 그런 게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자체 제작하는 부교재가 있다는 거는 그 학교가 굉장히 정말 선생님들이 노력하신다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그냥 학습지 줘요. 프린트 유인물 줘요. 유인물 이렇게 쫙 나눠주고, 한 유인물 시험 대비하면 한 15장, 16장 되게 나와요. 그런데 덕일고 같은 경우는 유인물로 주지 않고요. 요만한 책자로 줍니다. 책자로 주는 거는 덕일고가 되게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인데 요거는 네, 비상 박영민 교과서를 이번에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특별히 덕일고가 특이하게 희귀한 교과서 종을 쓰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지금 개정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개정인데 제가 교과서 이제 지금 검토 다 끝났거든요. 교과서 검토 다 끝났는데 사실 개정이라고 해도요. 아이들이 배우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단지 이제 몇 개, 한 서너 개의 작품이 좀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고1이지만 이제 덕이고도 2학년 1학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그냥 문학이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를 하는 학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먼저 시키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먼저 시키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는 통합이니까 이제 나뉘지는 않을 거예요. 나뉘지는 않는데, 지금 2학년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지금 2학년들은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얘들은 화법을 하든지 문법을 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문법을 끝까지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 문법을 다 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커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수업은 지금 아이들과는 선생님이 다르니까 제가 그거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선택 과목 수업이요. 전부 다 그냥 발표로만 했어요. 발표로만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건 거의 없이 전부 다 발표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선택 과목은 교과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2학년 되면요 무조건 수능 특강으로 갑니다. 네, 수능 특강으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내신 대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시간 낭비 없이 해가지고 꼼꼼한 기본기에다가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학습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내신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번 듣고 오잖아요. 한번 듣고 오고 제가 여기서 또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또 하는데 제가 여기서도 3번은 돌려요. 3번은 돌리면은 아이들이 사실 그 내용은 4-5번 보고 그 시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되게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거 4-5번. 그런데, 일단 그 밑에 모든 유형을 대비한다고 해서 제가 학원에서 3번 돌리는 거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학교에서 듣고 왔기 때문에 듣고 왔어도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잖아요. 대답하는 애가 다 달라요. 우리 뭐 배웠지? 이거였나? 야, 니네 반은 그거 했냐? 막 이러고 애들이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프린트 애들 갖고 온 거 보잖아요. 학교 프린트. 필기 안 한 애가 없어요. 필기들은 정말 겁나 예쁘게 다 잘해놨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몰라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근데 학교 수업 잘 듣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옵션을 겁니다. 옵션을 걸어서 학교에서 학교 프린트, 이거 필기라도 하라고. 학교 프린트 필기한 거는 무조건 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누가 쟤는 1등이니까 가져오고 쟤는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무작위로 애들한테 다 달라고 그래요. 무작위로 달아서 프린트 필기 안 돼 있으면 뭐라고 하고 프린트 필기가 잘 돼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얘가 갖고 왔어도 상관없어요. 10명이면 10명 거 다 받아가지고 제가 다 복사해가지고 애들한테 니들이 나한테 갖다 주는 게 니들 시험 문제 나오는 소스야. 그러면서 애들한테 약간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그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본 개념 수업을 처음에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기본 문제 먼저 1주차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릴 때는 제가 이제 심화 문제, 좀 깊어진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능형 문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신 기간 동안 이거를 다 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내신은요,
내신은요. 애들 어차피 똑같은 거 다 배우고 똑같은 거 3번, 4번씩 돌려가지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험을 못 본다는 건 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애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내신을 못 보는 친구들은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애들 바빠요. 국어 뭐 제가 이게 과제도 나가고 뭐도 하고 하지만 애들 내신할 때 굉장히 막 수학은 수학대로 막 선생님 시키고 과학은 과학대로 선생님이 시키고 그러니까 애들 진짜 바쁘거든요. 그러다가 막 꼭 시험 기간 임박해갖고 수행에 밀려들어요. 그래갖고 애들 진짜 바빠요. 진짜 바쁜데 그래도 제가 나가는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만 하면 돼요. 많이 내주진 않아요. 많이 내주지 않는데 30분 정도씩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꾸준하게 한 친구들은 그래도 내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신은 그냥 뭐라 하지? 네,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범위에 대한 문제를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는 거. 그 경험치가 나의 내신 대비예요. 새로운 걸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신 수업은.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단계별로 교재는 구성이 돼 있고요. 교재가 돼 있고 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신 3주차가 지나고 4주차부터는요. 주 1회를 늘려요.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그걸 지금 내신 기간 아닌데 진행은 하고 있긴 한데요. 애들 주말에 와서 3시간 수업 듣고 제가 저는 오늘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저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네, 그냥 아이들 개인적으로 되는 시간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클리닉을 실시를 해요. 근데 그 클리닉이 뭐 새로운 거를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못해요. 보충 수업을 할 때 새로운 거를 가르쳐주는 수업은 못해요. 왜냐면 못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충 수업이나 클리닉을 할 때는 일단 얘한테 맞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그거예요. 얘가 도대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든지 지금까지 배운 거 이해를 했나?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나? 네, 그냥 그 정도 확인해서 사실 별거 없어요. 와가지고 애들 문제 한 15개 정도 풀어요. 15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채점도 네, 뭐 자기들이 할 때도 있고요. 제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틀린 거는 봐요. 얘가 이걸 틀렸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근데 사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뭐 3분, 5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3분, 5분이라도 아이들이 한번 이제 이게 틀렸던 건데 내가 알았구나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라도 했다는 위안감 그리고 한 번 더 와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오는 것보다 한 번 더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고 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30분, 40분밖에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임상실험으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온 아이와 안 온 아이는 차이가 되게 분명해요. 30분, 일주일에 30분, 40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리고 제가 뭐 걔를 붙잡고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건 되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내신 때가 되면요, 이게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신 때가 되면 지금은 이게 저희 클리닉 교재예요. 저희 클리닉 교재인데 개인별로 여기다 이름 써가지고 제가 개인별로 여기다가 문제를 다 넣어놓고 개인별로 봅니다. 그래서 애들 이거 집에 안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면은 숙제가 되고 또 해온다고 하면서 해오지도 않고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얘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얘한테 그래도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가 되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배운 범위 있잖아요. 배운 범위로 문제를 쫙 깔아놔요. 문제를 쫙 깔아놓고 해서 하나씩 풀고 확인하고 하나씩 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문제를 더 풀고 거기서 내가 틀렸던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코멘트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다 이제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내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내신 때는 지금은 하루인데 내신 때는 제가 이틀을 깔 거예요. 이틀을 깔아놔서 아무 때나 오면 돼요. 친구가. 다른 학원 가다가 짜투리 시간에 와도 되고, 예, 아무 때나 와서 문제 풀고, 저하고 소통하고, 그런 확인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내신 때. 그래서, 그래야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경험치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보는 뭐 하선해도 될 때까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직보는 3시간 진행합니다. 3시간 진행하는데, 직보 때가 되면 애들이 이제 한 5번 돌릴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죠. 하지만 그때 이제 최종자로 나가고 최종 포인트 확인하고요. 그러고 나서 갈 친구들은 가고 남아서 문제를 풀고 갈 친구들은 남아서 문제를 풀고 가게 만듭니다. 만들고 왜냐면 3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24시간 지리응답 카톡 채널인데요. 이거 사실 20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새벽 3시가 지나도 저한테 보내놓으면은 제가 그냥 확인하는 대로 답변은 해줘요.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해주는데 일단 잠깐 이제 어머님들이 오늘 저하고 이제 이걸 간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또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말씀 꼭 해주세요. 학원에 있는 선생님을 좀 활용하라고, 잘 써먹으라고, 잘 써먹으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나 좀 써먹어 그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시험 직전 날이 되면요, 시험 전날이 되면요, 한 새벽 4시까지 카톡이 옵니다. 4시, 4시 10분까지 카톡이 와요. 그러면 저는 3시 40분부터 짜증냅니다. 잘하고. 왜냐면 밤새 갖고 시험 보는 거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기는 다 받아요. 4시 반 정도까지 받기는 다 받거든요. 4시 반이 되면 딱 끊어져요. 몇 시에 시작되냐면요, 6시 반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일찍 잤던 애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자기가 적극성, 이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자기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더 알아야 되겠고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티키타카가 있을 때 진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 시험 보기 전에 막 8시 50분에도 막 카톡 와요. 선생님 이거 봤어요. 욕하죠. 너 지금 9시부터 시험인데 지금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근데 걔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욕심 있고 그만큼 자기가 잘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욕심을 부릴 때 저는 욕심 부릴 수 있는 만큼 제가 다 받아줄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활용하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보시면은 덕이고 학교 분위기나 뭐 학생들의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학교 분위기랄 것도 없어요. 작년은 X였어요. 지금 2학년 애들은. 왜냐면 학교 시험이 어려워졌거든요. 아이들의 해피가 없어졌어요. 애들의 해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하기. 애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 같은 애들은. 왜냐면 이럴 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애들이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여기서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혼란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전 해 애들만 해도요, 해피였어요. 애들이 해피했어요. 해피하고 뭐 학교 시험도 잘 보고 그냥 다 그냥 즐겁게 공부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들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축제가 없어서 또 분위기가 더 저기한 것 같아요. 학교 축제를 할 게 별로 없고 그냥 수련회하고 대신에 수학여행은 매년 가더라고요. 매년 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작품 몇 개 뒤집어진 건데 네. 지금 수능의 출제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 지금 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개정 세대다, 개정 교과다. 그래서 어머님들 걱정 많으실 텐데, 네, 뭐 큰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혼란이 오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차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왜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금 쉽게 냅니다. 네. 그렇다고 막 100점이 막 10명씩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아이들 기 안 꺾으려고 조금 쉽게 내시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기말고사 때, 그래서 중간고사 때 막 100점, 95점 막 이렇게 받던 애들이 기말고사 돼가지고는, 뭐야, 쟤는 지난번에 95점 받았는데 나 이번에 85점 받았네?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점수를 받은 게 맞아? 내 등급이 이게 맞아? 이러면서 애들이 혼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말고사 잘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1학기 기말고사. 근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땠죠? 덕이고에서 기말고사가 완전히 문법 나오면서 이런 거 나오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꺾였어요. 사실은.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많이 꺾였어요. 자신감이 많이 꺾여서, 네.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작년에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올해는 또 새로운 교과 과정이니까, 올해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신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 나오는 학생, 이거는 사실 예비고인 어머님들한테는 큰 적이는 없을 것 같아요.
덕이고가 대표적으로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고 아이들도 수능형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국어 학습 방법은 제가 애들한테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 얘기를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수능은 제가 이제 친구들 보잖아요. 제가 이게 뭐 이 동네도 이 동네지만 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렇게 경험치로 봤을 때 수능은 여유 있고 대범하고 자기주도가 잘 되는 애들이 수능을 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 시험 볼 때 되게 많이 긴장하고 여유가 딱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러니까 잘 봐요. 잘 보는데 문제는 실수해서 좌절했을 때 그 탄력도가 너무 떨어져요. 왜냐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버리거든요. 트라우마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요즘 학교는 얄짤없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를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서 본 거예요. 덕유고 친구예요. 학교를 가서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지금 졸업생이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풀리더래요. 너무 잘 풀려고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막 푼 거예요. 문제를 막 풀었는데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선생님이 5분 남았어요.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시험지를 다 풀어놓고 나서 얘가 OMR 체킹을 하나도 못했어요. OMR 마킹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마킹 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밝은 친구예요. OMR 마킹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생각에 시험지에 다 풀려 있으니까 인지상정이 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교무실 데리고 가가지고 시험지 보고 좀 마킹하게 해서 절반이든 80%든 점수를 좀 주면 좋잖아요. 걔는 그냥 빵점 처리가 됐어요. 하나도 안 봐줬어요. 하나 맞으니까 굉장히 일했던 친구가 그 다음부터 이 국어 시험 제가 빵점 받았는데 공부한다고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진 거예요. 확 떨어지고 애가 시험 볼 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이게 좀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되게 건성건성해요. 건성건성. 내가 해봤자 이런 생각이 애한테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진짜. 저한테 왔을 때는 그 이후에 이제 기말 대비로 왔었어요. 왔는데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괜찮게 하는 친구인데 이상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엄마가 가르니까 학원에 온 거예요. 학원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뭐 시험 봐도 뭐 그냥 뭐 80점대 90점대 이렇게 받기는 했어요. 받긴 했는데 애가 재미를 영 못 붙이는 거예요. 재미를 영 못 붙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그 공부를 이렇게 좀 3년 동안 해야 되고 수능이라는 거 사실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대범해야 되거든요. 대범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도 튕겨져 올라오거든요. 제가 정말 밀려 쓰고 뭐 그런 친구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인데 그거 극복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일단은 자기주도랑 뭐 대범하게 좀 대범하고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이 딱 털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유진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없이 이렇게 지금 막 다 긴장해가지고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한 친구한테는 그랬어요. 이렇게 포스트잇 꼬기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꼬기 접은 거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랬어요. 너 가다가 이거 엘리베이터에다 버리고 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에다 쓰레기 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쵸? 근데 제가 너 이거 버리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누가 너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조금 아이들이 여유가 있고 대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그리고 자기주도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왜 자기주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내신은 잘 봐요. 그런데 수능은 못 봐요. 근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내신도 뭐 괜찮고 수능도 잘 봐요. 이게 자기 주도라는 게 제가 애들한테 숙제를 할 때 그래요. 이제 어머님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저희 애가 숙제를 했나요? 안 했나요? 계속 해오나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고 민감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숙제는
제가 숙제를 내주는 거는 니들이 공부하라고 내주는 거지. 나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숙제는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완성했다고 나한테 보여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바빠서 숙제를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와서 선생님 막 문자가 와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눈물이 막 이만큼 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낼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더 풀어.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못 해오면은 그 다음 시간에 해오면 돼요. 해오면 돼요. 단지 숙제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안 해가면 혼나니까 나 이거 오늘 학원에서 준 거니까 꼭 해야 되고 안 해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체크만이라도 해서 가야지.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숙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애가 같은 숙제를 하더라도 아 이건 나한테 주어진 의무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자기주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시키는 편이에요. 물론 구박은 하죠. 숙제 안 해오면. 구박은 하는데,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좀 하는데, 지금 예비고 1학년이니까 조금 길게 봤을 때, 친구들이 좀 자기주도로, 같은 걸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하게, 자기의 속도를 맞추고 자기의 속도에 늘려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집에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 역량이나 생기부인데, 사실 저한테 생기부라든지 수행 대비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머니들 수행 되게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수행 점수가 많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수행을 볼 때 문법 파트에 관련된 거는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합니다. 문법 파트. 수행을 어떻게 보냐면요. 선생님들이 예고를 해요. 예고를 하고 이렇게 아예 시험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지를 주고 나서 공부해와. 그리고 나서 우리 저희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이러면 애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막 써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수행이 없어요. 너의 누구한테 설득하는 글을 써봐라. 편지 글을 써봐라. 대본을 써봐라.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아무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요. 문법 수행 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 수행 되면은 그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애들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답을 적어요. 답을 적어서 외워가지고 수행 시간에 푸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푸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적었을 때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는 건 제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니들 수행 나왔는데 해줄 거 없어? 그래도 애들 아무도 저한테 수행 대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 답안지 작성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코멘트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따로 수행 준비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거 독서 역량이나 생기부에서 생기부에 어떤 책을 넣어야 될까 하고 그 전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혹시 궁금하신 어머님들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책을 안 읽거든요. 책을 안 읽어서. 근데 저는 애들한테 책 읽으라는 소리 안 해요. 애들한테 책 읽으라는 소리 안 하고, 저 사실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에 이번 달에는 여기 2줄, 이번 달에는 2줄 해가지고 거의 활자 중독처럼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글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기계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도 다 읽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비문학 지문 보면은 풀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읽기 싫거든요. 근데 책은 지금 읽을 필요 없고요. 지금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아마 아이들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조별 발표 생기부를 위한 활동들을 할 거예요. 그거 활동할 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책을 정해서 읽게 돼요. 책을 정해서 읽게 되면은 그냥 그 정도의 독서만, 생기부에 연관해서 그 정도의 독서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책을 만약에 생기부를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래도 우리 애는 좀 책을 읽어보게 하고 싶다. 그러신 어머님이 혹시 계시다면요. 아이가 이제 진로를 정할 거 아니에요? 생기부를 위한 진로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의 진로가 이건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냐고.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챗 GPT가 리스트를 이만큼 뽑아줍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다 읽는 거 말고 조금 우리 아이한테 특화된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정도만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드리기는 했는데요. 덕이고는 지금 변화하고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이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올해 시험이 뭐 지금 이게 기존 2, 3학년 친구들처럼 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쉬워지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작년처럼도 아니지만 일단 수능형으로 변화했다는 건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거든요. 이제 반가운 일인데, 그래서 그리고 수능,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기본기를 되게 탄탄하게 할 거예요. 문학 기본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시험 때 2바퀴 이상 더 돌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기 탄탄하게 하고, 그 기본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아이들이 이런저런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맨날 연습시킨 게 그거예요. 그 기본기 가지고 여기다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 여기 현재형 어미 쓰였지, 의미는 종결어미 쓰였지, 감 영탄법 쓰였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작품을 다 분석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애들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외부 지문 나와도 겁내지 않고 풀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신입생, 지금 이제 예비고 1학년 때 이번 주부터 2월 달부터 클리닉에서 시키는 거는 이제 시간 맞추기 훈련이에요. 1월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탄탄하게 제대로 정답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월부터는 애들 왔을 때 시간 딱 정해놓고, 자, 이 시간 안에 요거 3문제 풀어봐, 4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3월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가 사실 성적에도 안 들어가고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약간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적어도 저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거 다 찍었어요, 저 시간이 없어서 이 지문은 보지도 못했어요, 이 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다 막 꼼꼼하게 문제 푸느냐고요, 뒤에 독서 하나 소설 하나는 거의 다 버려요. 7문제 정도는 애들이 손도 못 대고 그냥 덮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은 끝이에요. 1등급은 끝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금 방학 동안에는 그 모의고사 3모 대비해서 아이들 좀 시간 안에 문제 풀고, 외부 지문 했을 때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그 훈련 시키고요. 그 다음에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학교별로 수업이 시작돼요. 지금은 김재원 선생님 반, 담임 반 진행되잖아요. 3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덕이고만 모아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3시간을 다 진행하는데, 그때 아마 수능형과 내신형 같이 학교 진도 병행하면서 같이 내신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제가 너무 겁을 들였나요? 네, 시험 문제가, 저 사실 작년에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시험지, 그 민법 시험지 보고 나서요. 왜냐면 화가 난 거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만큼 역량 발휘를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안 되지. 차라리 서술형을 내든가. 차라리 서술형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한 해 안 하나 꼭 구분을 해주든가. 아니, 이 산수가 이게 웬 말이냐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는 안 내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시킬 거예요. 공부를 시킬 거고. 그래서 뭐 덕이고는 참 괜찮은 학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막 욕은 했지만 시험 문제 가지고 욕은 했지만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요. 욕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진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 다음에 되게 자기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해요, 친구들이. 자기 일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왁짝왁짝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좀 듬직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 그룹 애들은요,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정말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평상시에 맨날 피곤해요.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피곤해. 맨날 졸리대. 너 뭐하니?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는 잘 보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러다가는 얘가 2등급이 되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다는. 그러더니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상담 신청하고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반드시 이건 1등급 만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눈이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애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덤빌 때 진짜로 시너지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욕심 가지고 덤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는 그러라고 학원에서 계속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구박을 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네.